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곁눈질 한번, 딴짓 한번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전혀 즐겁지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라는 책인데요. 물리학과 교수이자 걸그룹 2NE1의 리더 CL 양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이기진 교수가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한 딴짓하는 법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시민들은 어떤 딴짓들로 삶의 활력을 얻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고 이기진 저자 만나봅니다. 라디오 듣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야 라디오도 많이 듣고 그냥 영화 보는 거 집에서 낙서 같은 거 한켠에 끄적거리다 보면 약간 자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냥 이것저것 상상하고 저 뭐 RC 모형 비행기 조종하는 거 그게 뭐 제 삶의 활력이 되네요. 딴짓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시민들의 표정이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요. 역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작은 딴짓이 활력이 돼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딴짓하듯이 좀 즐겁게 네. 방송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대답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의 저자이십니다. 이기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서점에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우선 표지가 빨갛잖아요. 강렬한 색 때문에 참 예쁜 책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림도 좀 특이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눈에 띄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펼쳐봤는데 저자가 네. 2NE1 리더 CL 양의 아버지시더라고요. 맞으시죠? CL 양의 아버지. 네. 여기서 CL 양의 얘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따님에게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채린이가 워낙 바빠가지고 뭐 제 스케줄 같은 거는 뭐 전혀 안중이 없는 거죠. 아웃 오브 안중. 네. 그래도 좀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방송 나간다고. 근데 이제 네. 문자로 자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 뭐 그런 얘기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문자는 어떤 얘기 주로 하세요, 따님하고? 뭐 하냐? 뭐 하냐? 안부 문자. 뭐 워낙 그런 거죠. 바쁘니까요. 그러시군요. 짧게 오죠. 대중들은 잘 나가는 연예인의 아버지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은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일반 대중을 위한 물리학 저서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계십니다. 물리라는 참 어려운 학문에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분인데요. 주요 저서로는 보통날의 물리학, 제대로 노는 물리법칙 등이 있고요. 안다는 것에 한계에 도전하는 용감한 지식인들의 과학 이야기, 미지에서 묻고 경계에서 답하다. 공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빠의 외국 유학 생활 동안 딸인 CL 양이 한국어와 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쓴 그림 동화책이 있는데요. 박치기 깎아라는 동화책을 쓰셨고요. CL 양과의 오붓한 파리 여행을 담은 디자인 책입니다. 꼴라주 파리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책 속의 그림은 직접 또 다 그리셨고요.
이번 저자 소개 키워드는 저는 딱 4글자인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 그렇죠.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물리면 물리, 동화면 동화 여러 가지로 그림까지 그리셨고요. 이런 끼와 재능, 당당함 이런 것들이 딸이 시엘 양한테, 채린 양한테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딸이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나요? 제가 볼 때는 외모적으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개량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네. 성격적으로 네. 사실 채린이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격적으로 어떤 면이요? 뭐 깊이 빠져들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집중력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닮은 것 같고 제 노래 실력은 닮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 노래를 잘 못하시나 봐요. 저 못합니다. 아, 근데 그러시군요. 처음 뵐 때는 몰랐는데 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눈빛을 뵈니까 아, 따님하고 정말 많이 닮으셨군요. 네, 눈빛도 굉장히 닮으셨어요. 굉장히 닮으셨는데,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채린 양이 좀 더 이쁘네요. 그게 더 기분 좋으시죠? 그럼요. 네. 저자 소개에 이어서 책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책,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전혀 고리타분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으신데 네. 이번 책 나는 자꾸만 이 딴짓하고 싶다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중년 남성들에게 어떤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그 책으로 읽히거든요. 과학자가 썼지만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그 중년 남성들에게 어떤 그 몰입할 만한 취미 또 가슴 설레일 만한 어떤 그러한 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정말 강렬하게 또 굉장히 유쾌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에세이.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딴짓이라고 네. 이렇게 명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딴짓의 정의를 한번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딴짓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 같으면 공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구라든가 교육. 그 이외에는 다 딴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딴짓을 어떻게 이제 자기 것으로 하느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책 학교를 나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딴짓의 공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딴짓이 결국 제 일에 전혀 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죠. 오히려 영감을 주는 그쵸, 그쵸. 네, 그런. 정말 책 제목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고 책을 저희는 또 읽어봤지만 네. 이렇게 책과 저자가 혼연일체된 느낌도 그래요.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면 더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독자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셨어요. 네. 독자 질문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그 나이 먹는 남자일수록 이 딴짓이 꼭 필요한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과가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공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딴짓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딴짓을 하면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딴짓이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나이 먹는 남자에게 딴짓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이 먹는 남자일수록 몰입할 딴짓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나이 먹은 남자와 딴짓 무슨 관계일까? 왜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중년까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놀면서 충분히 딴짓할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을 이제 즐기는 의미에서의 어떤 딴짓, 그렇죠. 이제 일로부터 벗어난 삶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딴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혼탁해지고 말하자면 좀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중년 남자들이 딴짓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나쁜 일에도 너무 몰입해서 계속 하게 된다든지 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정도 자신의 일에서 좀 더 자유롭게 뭔가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딴 일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년 남성들에게 그 정신적 내면적 건강을 위해서 딴짓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저도 어떠십니까? 뭐 찬성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예. 아버지들에게, 중년의 예. 아버지들에게. 이분 젊은 여대생 분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기 또래의 학생들, 할 만한 또 딴짓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봤거든요. 저도 지금 이 교수님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제 딴짓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취미 생활과 연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제 취미와 친해지고 또 깊어지고 또 물질적인 것을 취미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취미 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눈길을 안 주면 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자기 어떤 삶의 취향과 연애를 한다. 이것이 결국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한 취향이라고 한 것들은 본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뭐 책을 읽고 싶으면 그게 하나의 전문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 딴짓거리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이 책 읽으면서 갑자기 브라우니가 갑자기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렇죠. 정말 그런 욕구, 충동이 막 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변화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책 보면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세상에 없는 물건들, 이렇게 그 골동품들 이런 것들 남들이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전혀 알 수도 없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나만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을 저장시켜 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 책에 보면 그 수많은 물건들을 수집도 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도 부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런 일종의 딴짓들은 그런 사물들 내지는 그 사물이 상징하는 세계 그것과의 어떤 나만의 특별한 소통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의미하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그 건너편 물건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얘기들, 그건 물건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고, 뭔가 제가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 가지 재주가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물리에다가 이야기꾼에다가 그렇죠. 그림도 그리시고요. 그림은 언제부터 취미가 생기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연장선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안 그리게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초등학교 맞아요.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꾸준히 그걸 가져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리니까 사실 그러한 계속 저는 가지고 온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로봇 만드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봐도 교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 낭독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목소리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학교 앞에 양철로 지붕 차양이라든지 굴뚝을 만드는 허름한 가게가 있었다. 주인 아저씨는 항상 정리되지 않는 복잡하고 침침한 실내에서 뭔가를 만드는 중이었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로망을 키웠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성실히 만드는 자세의 충만감과 행복을 느꼈다. 하루는 시간을 내어 어두운 가게 안까지 들어가 봤다.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만들어주나요? 그럼요, 일도 없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내가 그린 도면을 한 장 들고 갔다. 그것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집에 가기 전에 철공소에 꼭 한 번씩 들렸다. 토요일 오후엔 직접 일을 거들기도 했다.
연필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3차원의 입체로 완성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었다. 깡통 로봇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다가 집에 가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빨리 완성품을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런 흥분과 열정에 빠질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운 열정인가. 로봇을 만들고 나서 다음엔 의자도 만들어 봤다. 아니,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다 실행에 옮겼다. 뭘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안 만들고 있으면 그대로 하고 싶은 일로 평생 남을 것이 아닌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삶에 남겨놓는다는 것이 언제부터 불편했다.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삶에 남겨놓는 게 불편했다. 이게 좀 와닿네요. 그렇죠. 왜 남자분들 당구 처음에 배우실 때 네. 잠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네. 당구 때가 막 왔다 갔다 거린다면서요. 네, 그쵸. 로봇 만드실 때 처음에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사실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죠. 완성품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빨리 새벽에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거죠. 로봇에 여러 가지 또 캐릭터가 부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따님들하고 관련돼 있는 캐릭터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체린이 모델도 있고요, 하린이 모델도 있고, 제 조카 뭐 개똥이 모델도 있고, 별명이 개똥이거든요. 개똥이 만들고. 그렇군요. 이- 그 체린 양 모델로 한 로봇 책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네. 처음에 있는. 궁금해요. 로봇으로 CL 양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 CL 양이에요. 예. 그 로봇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떤 면에서? 다부지고, 다부지고.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린이. 지금이야 뭐 아니라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한 거죠. 총 몇 가지 로봇 캐릭터가 있나요? 뭐 이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만들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네, 많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 네. 로봇에 대한 캐릭터들을 만들고. 네. 혹시 저희들 지금 보시면서 어떤 떠오르는 있죠. 캐릭터가 있죠. 있으신가요? 있지만 이제, 진짜요? 이제 뭐 시간이 걸려야지 이제 정리되는 거죠. 저는 좀 쉽게 딱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웃기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뭐 웃기게. 네. 예쁘게 만드는 게 어렵겠죠. 네. 아니에요. 웃기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예쁜 체린 양도 저렇게. 다부지 로봇이 됐는데. 네. 자, 독자 질문 좀 더 들어보고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수님도 그게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퍼를 싫어하셔서 청바지도 지퍼가 없는 청바지를 입는다 해서 되게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지금 딴짓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노벨상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본업이랄까요? 딴짓 말고 이제 본업은 물리학인데 우리나라에서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주인공이 혹시 교수님이 되실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이 질문하신 분은 제가 볼 때 이 책 읽으신 분이에요. 질문으로서 딴짓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책과 상관없는 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렇지만 궁금하셨으니까. 네. 뭐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직 뭐 제가 물리학을 더 할 시간이 있으니까. 정답이네요. 노벨 딴짓 특상 뭐 이런 거 하나를 만드셔서. 뭐 이그노벨상?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죠. 엉뚱한, 그죠, 노벨상. 그렇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저자 소개에 실제로 그 글을 이렇게 못 읽으셔서 예, 그 선생님한테 구박받다가 학교도 좀 그만두셨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글을 못 읽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 보이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면 뭐 1년 쉬었다가 다니면 되지. 그래서 이제 좀 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업에 못 따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쵸. 어린 시절이지만. 네.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교수님이 되시고 책을 또 펴내시고 예, 그러십니다. 그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더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아픔이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와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예요, 교수님? 2학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글을 잘 좀 늦게 그렇죠. 늦게 떼셨나 이제 봐요. 깨우친 거죠. 뭐 수학적인 머리는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좀 늦게 발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이지 결국 뭐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 약간 그러면은 좀 글 읽는 쪽으로 그런 네. 쪽으로 늦게 깨우치는 그렇죠, 아이였다. 그렇죠. 네. 교수님. 그게 좀 늦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께서는 네. 그런 늦게 깨우치는 어떤 소년 네. 기진이를 이렇게 막 야단치거나 빨리 왜 못하니 이렇게 다그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그래 너가 알아서 하고 뭔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그래 갔다 와라. 네? 뭔가 못하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책에 봐도 부모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역시 그렇군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대중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교육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성취까지 얻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종종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억압적이셨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나를 그냥 풀어놓으셨습니다. 나를 믿고 뭐 맡겨두셨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 질문인데 역시 교수님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군요. 그렇죠. 그럼 그 부모님께 받은 교육과 또 이제 따님이 지금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유명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제분들을 교육할 때 또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이게 본인이 받은 교육과 그것이 이제 또 그 자신의 딸에게 또 그 교육이 내려갈 때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교육관도 좀 유전이 될까요? 아니 그쵸 이제 뭐 사실 제가 간섭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사실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하고 너가 필요로 한 거는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충분히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뭔가 책을 읽어라. 그래서 책을 사다 주면 되지. 언제까지 읽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야 이거 책 재밌는데 읽어봐. 그럼 끝인 거예요. 부모 역할은. 그걸로 언제까지 읽어라. 독후감 써. 이거는 잔소리거든요. 그렇지 말고 뭐 너가 읽고 싶으면 읽고. 그럼 언제가 읽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제 생각대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둘만의 관계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해나가는 그게 문제죠. 그렇죠. 정말 저도 신일양 생각을 하면, 체린양 생각을 하면 특유의 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생각이 좀 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우라는 아니지만 개성적이세요. 굉장히 개성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좀 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프로필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그러면 갑자기 소년 때는 글도 못 읽던 그런 소년이 물리로 진로를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칭찬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첫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 체험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 선생님이 이제 뭐 이거 해봐라. 이제 뭐 수업 중에 이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때 이제 했죠. 근데 선생님이 너 잘한다. 사실 물리 첫 수업인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순간 물리로 진로를. 재미있으니까. 나중에는 또, 내가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착각이 빠진 거죠. 근데 사실, 선생님의 그 칭찬이, 그래, 나는 잘하는 게 하나 있구나라고, 어떤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오늘은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이 책으로 나오셨지만 사실 앞서서 저자 소개에서도 동화책을 또 쓰신 저자세요. 최초의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님을 위해서 쓰신 동화책 박치기 깎아죠.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원본이 박치기 있죠. 깎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치기 깎아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이고요. 이걸 직접 만드신 거죠, 교수님? 네. 이게 지금 인쇄본이 아니라 안에 직접 손으로 그린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이지 원본. 이걸 직접 다 한자 한자 쓰신 거고요. 예. 와. 사인펜으로 그린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펼쳐보면 투마이도럴 체린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 옆에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경고. 오자는 어린이에게 있어 치명적인 일로서 정신적 혼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놓고 보면 깎아는 힘이 센 소년 이엇읍니다예요. 예, 제가 좀 그래요. 그죠? 이거 너무 오자 아닌가요? 씁니다잖아요. 그것만이 요즘. 아니라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요. 오자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 책을 쓰신 계기랄까요?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일본 유학할 때인데요. 네. 사실 이제 체린이하고 하린이가 이제 거기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어떻게든지 이제 가르쳐야 되고. 한글을. 네. 그래서 사실 일본어 잘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글로 생각하고 쓸 수 있었으면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체린이하고 하린이가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동화를. 엉뚱한 얘기를.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얘기 듣고 하나 더 맨날 그렇죠. 지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네들 읽어라. 내가 얘기해 준 거랑 똑같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만든 게 이 책이죠. 사실 이 책이 뭐 동화책으로 이렇게 제가 뭐 동화 작가로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책을 참 보면 다양하게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2011년이든가요? 어느 인터뷰를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제목이 컬렉션 발견의 재미. 그 책이 달랑 5권 팔렸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는데 5권 팔린지는 어떻게 아셨고 집계가 되겠죠. 저는 그 책 굉장히 교수님 다운 책이고 진지하게 잘 쓰여져서 내용도 충실하고 5권밖에 안 팔렸을 거라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게 안 팔렸습니까? 네, 그 책이 저도 굉장히 아끼는 책인데요. 사실 5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씁쓸하게 지금 5권이라고. 그래서 어떤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이 얘기를 만들어 넣어서 또 제가 그 컬렉션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쓴 거죠. 뭐 그때는 참 재미있게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안 팔린, 모르죠, 사람들이.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가 되는 책이에요. 아직 품절된 책 아니고요. 아직까지 5권밖에 안 팔린 책이면 소장 가치 있습니다. 방송 나가면 많은 분들이 찾을 감사합니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책에 보면은 지퍼 얘기 나오잖아요. 전 이 부분도 참 궁금했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저 궁금했어요. 지퍼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퍼 싫어하신다고. 싫어합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퍼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렇게 이 지퍼라는 생각해봤는데. 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퍼가 있는 옷을 싫어하신다. 그렇죠. 안 그런 입으신다. 바지는 뭐 이런 안 얘기였죠. 입죠. 지금은 오늘은 어떤 옷을? 오늘은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남자 청바지 중에서도 그 지퍼를 빼고 단추로. 옛날식으로 다시 이제 만든 그 청바지 시리즈도 있죠. 그쵸. 네. 그거 입으시겠군요. 네, 뭐 주로 이제 그걸 입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자크라는 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뭐 꼭 그런 상황이 전 싫거든요. 제 의지대로. 아니 그게 단추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단추는 열려 있을 이제 수도 항상 있잖아요. 터질 수도 있고. 단추는 항상 이제 자기가 내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 그 대목 읽으면서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옷에 달려있는 이 지퍼들 옷을 놓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그런 딴짓을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대목이. 그런데
저는 싫더라고요. 책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잘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그 맞물려 들어가는 그게 되게 답답한 오늘날의 현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엉성하고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좀 아날로그적인 거 이게 더 인간적인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도 아마 그래서 지포 싫어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비슷하죠. 네, 맞죠. 사실은. 예.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격하게. 이렇게 작은 취향도 네. 딴짓이 될 수 있고 어떤 데 개성이 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딴짓이랄까요? 뭐 또 다른 딴짓을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요리도 굉장히 쉽게 뭐 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한번 가르쳐 주고 싶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제 스타일로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또 그 웹툰 쪽도 좀 요새 웹툰이 이제 사실 젊은 친구들의 이제 뭐 하나의 문화의 많이 보죠. 트렌드니까 그거 저도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나머지 이제 49%는 물리학에 이제 전념하는 거죠. 사실 저희 본연 거기에서 제가 벗어나면 사실 딴짓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 본업이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해야죠. 뭐 그런 거죠. 뭐.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재밌게 사실 것 같은. 맞아요. 예. 앞으로도 좀 자주 책을 내주시면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특히 우리 이 땅의 중년 남성들에게 예, 좀 소식 자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하고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즐겁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소도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에 있는 동대문 답심리도서관을 찾았습니다. 2014년 4월에 개관한 동대문 답심리도서관. 개관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800명이나 되는데요. 11개국의 다문화 도서와 자격증 관련 도서 등 특징 있는 장소들 덕분인 것 같네요. 또한 전문 사서가 각 열람실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어 책과 작가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추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도서관의 특징은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층 북카페에서는 이용자들이 공유서가를 직접 만들어서 본인들이 기증한 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많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재능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기에 더 특별한 도서관. 동대문 답심리도서관의 1층 카페 한켠에는 커피 관련 도서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카페 사장님의 나눔이라고 합니다. 동대문 답심리도서관의 사서들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국 여행 중인가 봅니다. 사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 나라의 동화책을 통해 태국에 대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가본 나라는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마치 가본 것처럼 그 실제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옛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름방학 특별 수업이었지만 반응이 좋아서 겨울방학 때도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매개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답심리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서관, 동대문 답심리 도서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축물 보존 전문가이자 디자이너인 소린 벨브스의 공간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지만 겉모습보다 훨씬 은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은 우리의 정서적 욕구를 물리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생각과 꿈, 희망과 문제를 마치 거울처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근거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딱딱한 이론서나 학술서라기보다는 실용서나 자기계발서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내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은 물건, 건물, 구조물, 벽으로 둘러싸인 복잡한 요즘 세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공간이 주는 위안과 그 소중함을 많이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데요. 저자는 현대인들의 이런 건조한 생활 방식을 지적하면서 가끔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만 공간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이 사는 집에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휴식이야말로 행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용서답게 책에는 나를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영혼의 공간을 창조하는 8단계의 구체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건과 헤어지고 쾌적한 공간을 여는 방법,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방법,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 등 각자에게 주어진 공간을 자신에게 알맞게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공간의 위로,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손만 뻗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딴짓이라며 외면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텐데요. 인생은 그 결과보다 과정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